김성환의 시사야. (2020년) 올 한 해를 되짚어보면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잠식해버린 것 같지만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함께 치열한 우주 개발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화성 탐사선 발사에 나섰고, 중국은 달 표면 샘플을, 또 일본은 소행성 물질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우주 개발은 단순한 과학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세계 패권, 군사적인 의미도 상당한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주 개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주 개발 얘기를 해오실 가능할지 몰랐어요. 네. 오늘도 깜짝 놀라게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라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먼저 꼽은 과학계 사건이 바로 우주 탐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가요, 화성이 지구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선의 이동 시간과 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올여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7월 20일에 네. 발사했고요. 사흘 뒤에는 중국이 첫 번째 화성 탐사선 TN1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미국 나사가 다섯 번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이것만큼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0월 20일에는 나사에서 운용하는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구에서 3,4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서 암석 표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일본의 하야부사 2호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암석을 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중국도 44년 만에 달 표면 샘플을 갖고 돌아오는 데 성공하면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더 못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각국이 활발하게 우주 탐사 활동을 이어간 한 해였습니다. 네, 아직 우리는 백신도 못 만들었고 우주 네. 탐사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할 게 너무 많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근데 중국의 우주 개발 능력 네. 무시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합니다. 중국 네. 우주개발 역사가요. 1970년에 첫 번째 인공위성 동펑홍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구소련 미국보다 40년 뒤늦은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에 비하면 굉장히 출발이 늦었죠. 그런데 지금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고 지금 올해 7월에 또 중국이 이뤄낸 과학적 성과가 미국의 GPS에 대항하는 위성 시스템이죠. 베이더5를 공식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네. GPS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GPS 하려면은 네. 이 지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네네. 위성을 많이 쏴야 되잖아요. 위성을 많이 쏴야 되죠. 지금 중국이 다 미국보다 그렇게 쐈다고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쐈습니다. 지금 위성 숫자를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사용으로 봤을 때 미국 GPS는 한 30cm 정도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네. 베이더5는 10cm까지 다 와. 이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은 부문이 달 탐사 부문이에요.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17일에 달 토양 표본 채취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이어서 중국이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달 표본 샘플을 수집한 국가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달 탐사 계획을 세워서 쭉 실행을 해왔거든요. 네. 3단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샘플까지 갖고 왔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러시아와의 기술 격차가 그만큼 좁혀졌다라는 굉장히 큰 중국으로서는 쾌거를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7년에 달 궤도 진입을 했고요. 2013년에 달 표면에 착륙을 했는데 작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창어 5호를 통해서 지금 달 시료까지 채취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고 매년 30회 내에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목표가 또 앞으로도 굉장해요. 2022년까지 자체적으로 유인 우주정거장인 티안궁을 건설해서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게 2024년 정도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이걸 네.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고 2045년까지는 핵 추진 우주 왕복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하면 뭐 굴기 뭐 이렇게 굴기죠. 우주 굴기. 네. 군사 굴기, 우주 굴기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뭔가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달 표면에 이 샘플을 채취하는 것, 네. 의미가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달 표면 샘플 채취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 5호가 착륙한 지역이 지금까지 인류가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달 용암 평원인 폭풍우의 바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암석과 토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달의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채취를 해갖고 온 샘플량이 2kg입니다. 굉장하죠. 구소련의 루나 24가 처음 채취를 했을 때 갖고 온 게 330g밖에 안 되거든요. 6배나 많이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지구로 돌아올 때 이용할 연료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 착륙선이 돌아올 때 연료까지 다 갖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료를 싣느라고 이 채취하는 샘플을 이렇게 많이 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의 하야부사2, 그 하야부사 송골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송골매2 이게 0.1g 가져왔다고 일본이 난리가 났잖아요. 얘는 소행성인데 지금 2kg을 갖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왜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달 궤도에서 귀환선하고 이 캡슐이 도킹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귀환선에 연료를 실을 수 있으니까 이 샘플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집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달 궤도에서 창의 5호랑 귀환선이 도킹하는 작업이 지금 최고의 우주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금 우주에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킹을 연결하는 시간이 21초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탁 잡아서 21초 안에 마무리까지 다 지어야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 연구팀이 이 성공을 시키려고 661번 정도 연습을 한 뒤에 이걸 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한 번에 해버렸으니까 정말 굉장한 과학적인 성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성 탐사선도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첫 번째 화성 탐사선인데요. 티에넌 1호가 중국 로켓인 창청 5호에 실려서 발사됐고요. 지금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순쯤에 화성에 접근해서 착륙을 준비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번 발사로 한 번에 다 해갖고 올 생각이에요. 화성 궤도 비행, 화성 착륙, 화성 탐사까지 임무를 한꺼번에 수행해서 이번에도 화성 표면에 있는 샘플도 지구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사까지 성공을 해버리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부문에서도 굉장한 우주 강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또 다른 바로 옆 나라 일본. 네. 방금 전에 하야부사2 말씀드렸지만 이 소행성 류구의 토양을 또 갖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무인 소행성 탐사선이었죠. 하야부사2가. 이 캡슐이 말씀하신 것처럼 0.1g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게 태양계 소행성의 75%를 차지하는 탄소 성분의 행성이 류구거든요. 지구 생명체, 태양계 기원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은 주로 소행성 탐사에 지금 굉장히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졌나 50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이 우주 산업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1969년에 이미 나사를 본뜬 국립우주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3년부터 모든 우주과학센터를 종합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를 출범시켜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금성 궤도 탐사선 아카스키를 발사를 했고요. 태양광 비행선 이카루스도 그때 같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가지가 지금 운용이 돼 가고 있는 거고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되거든요. 이곳을 총괄하는 곳이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여기에 발사 성공률이 98%입니다. 와. 미국은 물론이고요. 러시아랑 중국의 로켓과 비교해봐도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야부사2는 캡슐만 똥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다고 또 다른 소행성으로 또 갔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하죠. 어떻게 가능할까 우주 공간에서.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우주 개발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만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올해 7월 20일에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랍에미리트의 아말 희망이란 뜻을 갖고 있죠. 이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만 주도하던 화성 탐사 시대는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2022년에는 일본도 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도 화성 착륙선을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인도도 내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달 표면에 우주선을 안착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미 인도는 2014년에 망갈라얀호를 화성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시도했는데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그때까지 인도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과학기술도 지금 만만치 않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개발의 가장 선구주자는 원래는 구소련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따라가다 미국이 이제 완전히 판세를 그렇죠. 뒤집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주 왕복선 계획을 잠시 중단을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나사가 지금 이미 중국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난달에 부랴부랴 미국이 2차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7개국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것도 중국 빼고 중국 빼고죠. 중국은 네. 절대 안 되니까요. 협력을 할 수 없고 중국 빼고 우리가 더 먼저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영화 속에서는 같이 협력도 잘하던데. 네. 중국은 또 중국 영화에서 자기들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좀 개발을 다시 서두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중국이 자기들도 못 간 달 뒷면에 착륙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점점 더 밀리겠다 이런 위기감을 굉장히 지금 느끼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미중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중국군하고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중국 항공우주 기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상업적인 어떤 우주 개발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어떤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했던 거 그리고 우주 개발의 기술이라는 게 군사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자원 개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가치도 만만치 않게 이제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우주 원석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70년대 달에 가서 가져온 암석하고 토양 샘플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쭉 분석을 해봤더니 달 표면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핵 융합 발전의 주요 원료가 되는 헬륨 3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만 톤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헬륨 3의 25%만 달에서 가져와도요. 지구에서 짧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대요. 헬륨 3의 가격이 지금 톤당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상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억 달러요? 1톤에 5억 달러, 6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니켈, 다이아몬드, 또 원전의 주요 동력인 우라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메릴 린치가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3,390억 달러였는데 2045년이 되면 2조 7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항해 시대에서는 항해 기술을 이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지금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우주 개발이 그런 첨단 기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주 개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 달에 유인 기지가 건설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열강들이 아무래도 가겠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열강들이 더 많은 암석을 채취하는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주 개발을 많이 했던 게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더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위에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레이저로 막 쏜다던가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올라오면 그거 맞춘다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군사적인 목적도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5월에 항공자위대 산하의 우주 작전제를 그래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작년 12월에 우주군이라는 걸 창설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듯이 우주 전쟁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
상황에서는 역시 중국이 대표가 되겠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분야 등을 정밀하게 감시하면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 기술 격차를 아무리 많이 잡아야 4 내지 5년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네. 이걸 굉장히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니까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군 수뇌부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래 전쟁은 지상전으로 시작하든 해전으로 시작하든 결국 우주전에서 승패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지금 수뇌부가 내놨는데요. 지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한다든가 위성에서 아예 지상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우주전쟁이 머지 않았다. 그런 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하지 말자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자고 했었지만. 군축 얘기 나오면서도 네. 우주 전쟁 그것도 그렇죠. 하지 맙시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아예 뭐 무너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국도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네. 프랑스도 최근에 자국 공군 이름을 항공우주군으로 바꿨습니다. 속속 이렇게 지금 대응태세를 저 나라 가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앞서가는 나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걱정인데요. 네. 한때 이제 핵 균형이라고 하는 네, 것 때문에 네. 전쟁이 일어나지 그 그렇죠. 대국들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네.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은 전쟁들만 많이 맞아요. 일어났는데 네. 이제는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네. 갑자기 선택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군사기지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막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라늄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우라늄은 달에 있는 우라늄은 우리 지구에 있는 것과 다르답니다. 복잡한 정제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우라늄 236 형태인데요. 이거는 그냥 원자로랑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뭐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원자로를 달 표면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강대국들이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달의 남극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거든요. 원전을 건설하면 이제 물이 필요한데 네. 이제 전력 생산도 이제 얼음 형태의 물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다가 군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뒤에 갔잖아요. 달 네. 표면 뒤쪽에. 그리고 러시아랑 같이 공동으로 뭘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유인 기지를 건설할 때. 근데 문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막대한 양의 우라늄까지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유인 기지가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실험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군사 기지로 악용이 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우주 개발 장기적인 목표는 우주 식민지 건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달로 보내는 걸 넘어서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요.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달을 식민지화해서 우주를 자원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 이런 구상이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에 우주회사의 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국은 우주를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우주에 있는 자원을 상업적으로 탐험, 발견,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행정명령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미 미국 국내법으로는 2015년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겼어요.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관련된 규범이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미국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7개국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법 체계를 마련하도록 좀 그런 움직임을 좀 이끌어보자. 그래서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주도해서 지금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거기 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우린 계속 좀 뭔가 소외되는 느낌인데요. 네. 좀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참. 근데 지금 뭐 빠르게 우리도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뭔가 네. 우리도 열심히 그렇죠. 좀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네, 네. 워낙 뭐 다른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좀 앞서는 데다가 그렇죠. 엄청난 투자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좀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주도 네. 하나의 상업적 대상이자 네. 군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걸 또 강대국들만 말씀 선점을 들어보니까. 할까 봐 그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